오늘의 포럼은 주요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에 이어 2050 탄소 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마무리 말씀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포럼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자이신 윤순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순진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신 뒤 미국 델러웨어 대학에서 환경에너지정책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사회분과위원장과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하시며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포용 한국으로 가는 길, 녹색 전환,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 환경 행정학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굉장히 바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시자 탄소중립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윤순진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먼 길마다 한코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사는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입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는 재작년부터 이 국토 분야의 리더들을 모시고 미래 국토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과 전략, 정책 등을 듣는 자리들을 1년에 한 10차례 정도씩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의 리더로는 방금 소개한 윤순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미 소개를 해주셨지만 윤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지금 후학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2050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도 탄소중립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TF나 각종 모임, 그 다음에 세미나, 또 프로젝트, 또 수탁 용역 등등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윤순진 위원장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정말 이 멀리 세종까지 와주신 윤순진 위원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윤순진 위원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윤수 원장님께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토연구원에서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기초적인 것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소개받으신 대로 지금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띠는 다 아시죠? 저 띠는 에드 호킨스라고 영국의 리딩대 교수가 만든 지구온도 그래프, 지구온도 줄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도 그걸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걸 사비로 제작해서 우리 탄소중립위원회 직원분들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 나와서 근무를 해본, 저는 비상임인데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저희는 종이타월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무실이잖아요. 와보니까 종이타월을 사용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5장을 쓰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막 확 이렇게 2장씩도 뽑아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장씩 뽑아서 쓴다 그래도 하루에 5장, 일주일에 5일 근무.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00장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아까워서 제가 한 사람에 1,300장이니까 거기에 5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제작해서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저 빼고 한 사람만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수건을 어디다 어떻게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서울시 교육청에 갔더니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손수건을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걸 아예 없애버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서 그거 없애기 운동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제가 지구 온도 그 그래프인데 그분이 제작한 의도가 그거예요. 1970년에서 2000년 사이 평균 온도 그걸 구하고 그 평균 온도로부터 얼마나 낮은가 높은가 이걸 9단계로 나눠 갖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게 1900년에서 2000년 사이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지금 붉은 줄이 아주 진하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거는 카피 레프트예요.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 국가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이래서 모든 국가들에서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이 온도를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튼 이거는 우리나라 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걸 제가 다니면서 보여드려요. 이만큼 우리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주요 이상 기후인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건 저는 북극곰의 기후 위기를 빗대는 거가 이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 너무 북극에서의 문제, 다른 곰의 문제, 근데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미래 세대들이 자기들이 이제 당사자성을 주장하면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맞지만 미래 세대만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걸 보면서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지만 선진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후변화를 가지고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다 썼는데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측면은 뭐였냐면 이 불평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후 불의 또는 뭐 요새 기후 부정의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후 불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기후 문제가 이제는 너무나 심각해져서 물론 여전히 기후 불의적인 요소는 남아있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책임은 덜한데 더 많은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여전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매해 그 발간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인데 피해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난할수록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실액은 사실 규모는 적죠. 그렇지만 국가마다 그 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그 정도의 규모도 사실 절대액이 적다고 해서 피해가 적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동해안에서 일어나서 지금 아직도 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물론 발화는 우리나라 지금 일어난 불이 인위적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방화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화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숲이 너무 건조해서 왜냐하면 비가 예전처럼 많이 안 옵니다. 특히 봄은 더 그렇죠. 겨울 가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불씨가 있게 되면은 산불의 확산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산불의 횟수 그리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 이걸
보면은 해가 갈수록 이게 늘고 있어요. 횟수도 늘고 있고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서 19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저 산불은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됐었죠. 저 보시면은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호주 전체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알라하고 캥거루 이런 야생생물이 수백만 마리가 이제 희생이 됐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올해도 사실은 산불이 많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사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럴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거기, 좀 부유한 분들 또는 뭐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연금 생활자들이 살기가 편해서 거기 많이 간대요. 근데 불이 하도 많이 나서 요새는 화재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상태의 집을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이고, 저기 오른쪽에 지난해 있었던 독일과 벨기에에 있었던 그 폭우, 침수로 인한 그 피해인데요.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폭우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이렇게 오지 않는 곳인데, 작년에 폭우가 내렸는데 여기는 100년 만이라고 돼 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0년 만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 자료가 없어요. 우리처럼 기록 문화가 1000년 동안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 강이 이제 범람해 갖고 저렇게 됐는데, 제가 독일 대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동네, 왜냐면 옛날에 뉴올리언즈에서 미국의 뉴올리언즈의 카트리나였죠. 그게 왔을 때 거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이 피할 차도 없고 이래갖고, 특히 미시시피 강이 터졌을 때 거기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도 물어봤어요. 독일 대사한테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니 저렇게 터진 데는, 그랬더니 아니래요. 중산층 이상이 사는 데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처럼 이 정도의, 우리는 하산 계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안 오니까. 근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하산 계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강 주변에 집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는데, 이제 그게 예전과 다른 기후 조건에서 더 이상 안전한 상황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180명 이상 사망했거든요. 여기는 60명인데 180명 이상 사망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여하튼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마 이거는 적응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국토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는 막을 수가 없고, 1.5도씨가 우리의 온도 목표이지만 1.5도를 하더라도 1.5도 올라갔을 때가 지금이 1.2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후 재난은 더욱더 빈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도시나 건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식의 방어 조치를 갖춰야 될 건가, 그게 굉장히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 100년간 한국의 기후 변화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PCC가 작년에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6차 평가 보고서를 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지구 온도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09도 상승했다 그랬는데, 그때 기준은 뭐였냐면요, 산업화 이전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09도의 그 기준 연도는 언제였냐면 2011년에서 20년 사이 평균 온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9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약 100년이었는데, 100년이 약간 안 되는 기간이죠. 근데 그 앞에 30년의 평균 온도하고 뒤에 30년의 평균 온도의 차이예요. 근데 그게 지구 평균 온도보다 훨씬 높죠. 1.4도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IPCC에서 나온 결과도 그렇고요. 북극으로 갈수록 온도 상승 폭이 더 큽니다. 적도 지역보다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특히 우리는 도시화에 따른 열섬 효과도 물론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상태이고, 강수량도 지금 보시면은 100ml 이상 증가했잖아요. 근데 강수 일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상기후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상기후 나타난 걸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최고 1위, 최저 1위 이런 게 다 1위만 지금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온도가 지금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게 최고치가 뭐 비도 그렇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거기 6차 평가 보고서가 작년 8월에 나왔었는데 그 6차 평가 보고서 중에서 워킹그룹 1의 보고서가 작년 8월에 나왔고요. 워킹그룹 2의 보고서가 지난 2월 말에 2월 28일 날 나왔었는데 아마 3월에 이제 워킹그룹 3의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나온 뭐 너무나 두꺼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대기와 해양, 육지의 온난화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은 명백하다. 영어로 unequivoca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전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밑에 게 자연 변동일 때 초록색은 자연 변동일 때는 저렇게 가는 건데 실측치는 위로 주황색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 실측한 거는 인간 영향이라는 거예요. 인간 영향을 빼면 사실 밑에 초록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한 게 명백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일정 공구도 상승했다.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됐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온실기체를 배출한다면 1.5도씨로 상승하는 시점이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오게 될 거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라는 게 2018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1.5도씨 상승 기간을 2030년에서 52년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10년 이상 앞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3년 만에 이렇게 10년 이상이 앞당겨질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IPCC의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IPCC의 표준 모델을 가지고 해보면 우리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열대야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고 강수일수라든지 이런 게 강수량 이런 게 늘어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특히 2100년까지 약 7도 정도 올라갈 거다. 전 세계 평균은 5도 정도거든요. 가장 많을 때가.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5도가 약간 안 되는 4도에서 5도 뭐 그 사이인데 지금 우리는 7도 정도로 지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미 항공우주국 홈페이지하고 노아 있죠. 노아에 들어가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0이 있잖아요. 그 0이 1950년 기준 연도거든요. 그리고 0으로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그 해로부터 몇 년 전이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80만 년 전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은. 근데 IPCC 6차 보고서에 보니까 200만 년 동안 이 300 ppm을 넘은 적이 없대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래서 보시면은 부침은 있죠. 오르락 내리락은 했는데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300 ppm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1950년 이후에 지금 너무나 이게 찰나죠. 2022년은 이 찰나적인 시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 변동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그때 이제 지구 위험 보고서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 뭐 시민사회 뭐 대표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란 결과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지구적 규모로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최근 들어서는 이 환경 문제가 10위 안에 항상 다수가 들어가는데 원래 보고서에서는 10위권 안에 5개 문제가 환경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위에 그 3개 1, 2, 3위가 다 기후변화하고 관련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기후 행동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마주할 위험, 그게 가장 큰 위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극한 날씨, 그다음에 세 번째 생물 다양성 소실인데, 이것도 사실 기후 변화하고 연결돼 있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빨간 거는 사회적인 측면의 문제인데, 사실은 사회 문제이지만 환경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다 기후 위기하고 관련돼 있죠.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한다거나 이래서 사회 응집력이 약화되는 문제라든지 생계 위기, 이런 것도 다 기후 변화하고 관련돼 있어서 10위 안에 있는 위험 중에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이 거의 절반을 넘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차 평가 보고서 중에서 워킹그룹 2는, 1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초, 피지컬 사이언스 베이시스에 대해서 내용을 다룬다면, 워킹그룹 2의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속해 있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이제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영향, 마이너스가 부정적 영향인데 거의 다 지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기후 위기 시대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전 세계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협상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또 다른 시기를 또 다르게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1992년에 UN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돼서 올해가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이가 1992년에 태어났거든요, 큰애가. 그래서 제가 걔를 볼 때마다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도대체 뭘 했나, 기후위기가 이렇게 더 심각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게 되는데, 여하튼 탄소 중립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발간된 이유죠. 2018년에 IPCC가 글로벌 워밍 1.5 셀시어스 이런 보고서를, 특별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3년 전인 2015년에 국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을 채택하게 되었죠. 파리 협정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합의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국가 간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제사회에서 온도를 몇 도씨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보다 훨씬 아래, well below 2셀시어스라고 돼 있어요. 2도씨보다 훨씬 아래, 더 노력해서 1.5도씨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파리협정 제4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21세기 중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에 따른 제거가 균형을 이루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그걸 넷제로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이 보고서에서 다룬 얘기가 뭐였냐면, 1.5도씨가 정말 가능한지 그 파리 당사국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UNFCCC에서 IPCC에 요청했습니다. 그거를 좀 평가해 달라고, 그게 가능한지, 정말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 1.5도씨라는 게. 그랬더니 2018년에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의지와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1.5도씨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번 세기 중반까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중간 단계의 목표로 2030년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45%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넷제로에서 기준이 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후 중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후 중립은
기준이 온실가스 전체예요. 근데 탄소 중립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온실가스를 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냥 온실가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일이 있고 나서 국가들 사이에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게 하나의 그 뭐랄까 경주 레이스 투 제로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놀랐던 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45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했어요. 그리고 2019년 6월에 영국이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G7 중에서는 최초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유엔에서 기후행동 세계 정상회의, 기후라는 말에 행동이 들어간 최초의 회의를 또 열었어요. 2019년 9월에.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11월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죠. 25차 당사국 총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의장국이 사실은 스페인에서 열렸는데 의장국은 칠레였어요. 그래서 칠레가 주도해서 기후 목표 상향 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본물처럼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IPCC 특별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건 더 이상 2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 이후에는 파리 협정은 2도시가 담겨 있지만 왜냐하면 IPCC에 따르면 1.5도와 2도는 0.5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0.5도 상관에 대부분 피해가 1.5도하고 2도시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어획량이라든지 곡물의 수확량 이런 게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1.5도와 2도 사이에는. 그리고 이제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라든지 뭐 해수면 상승의 정도라든지 또 북극의 빙하가 녹았을 때 이게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소실되는 생물 종들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2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IPCC 특별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2도는 너무 높다.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로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배출과 흡수를 동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순배출량 0으로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흡수는 너무너무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못 줄이는 배출량은 흡수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과학기술을 그렇게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연 기반 흡수원을 아무리 늘려도 배출한 것만큼 흡수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 CCUS라는 걸 우리가 도입을 해서 자연 기반 흡수 다 못한 거를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CCUS 또는 CCS 기술의 단점도 굉장히 많죠. 아직도 이게 상용화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도기 기술입니다. 이거 영원 무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장 공간을 다 쓰고 나게 되면은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배출을 최대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배출을 정말 0으로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흡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산림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은 70년대, 80년대 산림 녹화 운동을 통해서 심어진 건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감벌을 제대로 안 하고 임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 숲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환경보존론자들하고 지금 또 많이 맞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요새는 지속가능한 산림 탄소 경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걸 좀 사회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며칠 있으면은 한국산림과학회에서 그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이런 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기를 지금 기대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이게 선언을 글래스고 회의 이전에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136개였어요. 그래서 그 136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방식도 다양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 원수가 이렇게 발표하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뭐 그냥 정책에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선언으로 그치고 어떤 데는 입법화시키고 막 이러는데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국가는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탄소중립위원장이 되고 난 뒤부터 대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인 문제라서 특히 EU 국가 대사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하도 뭐 여러 번 봐갖고 이제는 알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2030년 목표를 상향하기 전에 이게 여러 차례 만나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한국 열심히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당연히 할 건데 니네 탄소 중립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건 그거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니네는 산업화를 훨씬 먼저 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목표 연도가 어떻게 모든 나라가 2050년이 되면 되냐. 니네는 더 일찍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스웨덴 아까 2045년이었고 원래 독일은 2050년이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갖고 2045년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가 2040년인가 뭐 몇 개 35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독일도 늦다. 니네는 2030년이나 늦어도 2035년은 해야 된다. 어떻게 개도국하고 너네가 똑같이 2050년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 선언한 136개국을 보면요. 그 국가들이 배출한 양을 다 합하면 전 세계 배출량이 88%였고 GDP로는 전 세계 GDP의 90%, 인구로는 85였어요. 근데 저걸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1.5도씨를 달성할 수 없어요. 저걸로 나온 게 얼마였냐면 다 달성해도 1.8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걸 하려면 저 남아있는 국가들이 다 함께 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26차 당사국 총회가 당사국 총회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이제 매해 가지는 회의죠. 2020년만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못했어요.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월 1월에 이제 11월 초에 10월 31일 날 전야제를 했지만 하여튼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26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이 총회가 열리고 채택된 게 기후 합의였어요. 클라이밋 팩트였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엇갈려요. 시민사회와 정부들의 하는 게 엇갈리는데 저는 어떤 관점과 입장이냐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부족한 걸 좀 더 채워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 제일 빨간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1.5도를 못 박았어요. 2도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그 두 개, 중간에 두 개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후변화가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게 4분의 3 정도인데 당사국 총회에서 나온 그 합의문에 석탄 화력 발전 감축이나 화석연료 관련한 언급이 최초로 여기 담기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영어로 페이즈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페이즈 다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 철회냐, 단계적 감축이냐 이것 갖고 이제 단계적 철회가 아니라 페이즈 다운이 돼서 이거 굉장히 의미가 묽어지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언급 자체가 담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다 보면 당연히 제로로 가겠죠. 그래서 저감 장치 없는 석탄화력 발전소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 요거를 처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다음 그 밑에 파리협정 세부 규칙을 완성했다. 페리스 룰북 국제 탄소 시장이라는 게 열릴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이제 나눠 가질 거냐, 어떻게 그걸 처리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른쪽에 아래 보면은 청년 기후 포럼 연례 개최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내용인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유스 서밋. 이게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래 세대가 목소리를 담을 장이 없다. 우리가 뭐 아무리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정식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메탄 국제 메탄 감축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2030년까지 20년에 비해서 30% 줄이는 건데 그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 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위험이에요. 그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그런 극단적인 기상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의 우려입니다. 근데 그 위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과 기술과 사회 규범, 생활 양식, 인식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전환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지 못하면 정말 그 국가의 경제가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해진 말인 것처럼 이게 그냥 대응을 못하면 위험이지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걸 달성했다고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실기체 배출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CO2가 지금 전체 배출의 거의 4분의 3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CO2가 제일 많고 그것도 특히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CO2가 제일 많죠. 저기 하늘색이 이제 산림 파괴로부터 발생하는 흡수되지 못하는 CO2.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 거의 4분의 3이 넘는 게 4분의 3이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온실 기체로부터 배출되는 CO2가 전체 배출의 3분의 2입니다. 근데 꼭 CO2만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게 아니고 메탄도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온실 기체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게 전체 4분의 3 정도 됩니다. 73.2가 에너지에서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다 에너지를 전환해서 탈탄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농업, 임업, 토지이용 변화라든지 그다음 폐기물, 산업, 공정 이런 데서도 여전히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1이 특히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죠. 농업, 임업, 토지이용 변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식생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식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때 식생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채식을 늘리고 육식을 줄이는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하는데 오른쪽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에너지가 거의 87%예요. 이게 2018년 건데 2019년은 이거보다 더 늘어서 87.3%가 에너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뒤집으면요. 에너지를 해결하면 우리는 엄청 지구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기회인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왼쪽이 전 세계 CO2 배출 추세예요. 오른쪽은 에너지 소비 추세거든요. 두 개가 거의 대깔꼬마니입니다. 그래서 CO2는 거의 에너지 소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런 CO2 배출을 지금 왼쪽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짧은 기간에 지금 1850년부터 쭉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를 우리가 산업화 시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산업혁명은 1750년대에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요걸 보시면은 요 기간하고 2050년까지 기간을 제가 상정해서 이걸 그어봤더니 요 화살표가 가는 요쯤이에요.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려면 이 국제 기구들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IPCC의 특별 보고서에서는 70에서 85%를 재생에너지로 하면 된다. 그다음에 IEA는 88, 이레나라고 이거는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인데 거기는 90. 그다음에 쉘 같은 석유 회사도 86 정도를 이야기하고 쉘은 그래서 지금
자기 자산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화석연료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세계 시장의 변화가 이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세계 신규 발전시설 투자액의 추세를 보면은 재작년이네 벌써 2020년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게 거의 70%예요. 석탄, 석유, 원자력은 뭐 10에서 9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태양광에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 풍력, 수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투자액은 추세선을 그으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데도 있잖아요. 이게 세계 경기나 그 국가 경제에 따라서 이게 좀 부침이 있긴 한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한 나라가 이만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세계 투자 1위 국가는 중국이에요. 근데 플럭추에이션이 있었는데도 지금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모든 설비가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태양광이고요. 누적 지금 760기가와트잖아요. 풍력이 누적 743기가인데 매해 이제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2016년부터는 태양광이 풍력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왜냐하면 태양광은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소규모를 할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풍력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돈이 줄어들고 막 늘어나고 했는데도 용량은 이렇게 계속 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균등화 발전 비용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은 줄어들어도 설치 용량은 계속 늘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균등화 발전 비용이 떨어져서.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무려 85%나 떨어졌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육상이 약간 다르지만 50% 내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2020년에 세계 전체적으로 1,200만 개였는데, 선진국일수록 고용 문제가 요새 심각한데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그 가치 사설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종류와 질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그 블레이드 디자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연봉이 2억이 넘어요. 왜냐면 그 블레이드에 소재를 뭘로 쓰느냐, 블레이드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 너비를 얼마로 하느냐,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태, 가장 많은 건 태양광이고, 그 다음 뭐 바이오, 수력, 풍력 이 순서이고요. 세계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빠르게 늘어나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2030년이 되면은 세계 전기 자동차 비율이 아마 절반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신규 자동차입니다. 절반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국토연구원이니까 건물이라든지 교통에 관심이 있을 텐데, 요새는 자동차하고 이런 건물의 전기하고 서로 연동해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한 접근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 지금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고, 배터리 가격은 아까 태양광 이상으로 지금 87%나 9년 만에 이렇게 확 떨어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이게 작년 11월까지 이제 나온 통계인데요. 우리나라가 어김없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도 어김없이 꼴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체코인데 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8.71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OECD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아리백이라든지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세계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탄소 중립 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0년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최초로 선언을 했고요. 그해 이제 12월 10일 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10일 날 대국민 비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속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작년 5월 29일 날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 목표가 확정이 됐고 그걸 이제 글래스고 당사국 총회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걸 발표를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2019년 초부터 이게 준비가 된 거였어요. 저도 이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론화를 거치기 전에 원래 2020년 말까지 LEDS라 그래서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걸 UNFCCC에 제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참여했던 위원회나 포럼 중에 가장 힘든 모임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너무 주장이 맞서갖고 그때만 하더라도 탄소 중립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그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회비전 포럼이 되게 특이한 건 뭐였냐면 청년층들을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청년 조직이 따로 있었고 그 친구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막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좀 발전된 그런 결과를 가졌던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제가 속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할 때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및 설치 규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50에서 100인 사이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9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제가 공동위원장이고요. 18분의 장관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5명이 민간 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와 계시죠. 뭐 에너지, 기후변화, 산업, 노동, 행정, 교육, 굉장히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튼 이분들로 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과회의를 하고 총괄기획위원회가 분과위원장과 간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내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 그러죠. 부처 간에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이견이 있을 때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탄소중립 시민회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협의체는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노동계, 또 농민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각각 기구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계속해서 작년에 114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른쪽에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뭐냐면 일반 국민 대표입니다. 협의체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은 일반 국민도 사실은 당사자죠. 이해 당사자죠. 그래서 그분들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로 500분 이상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보에 입각한 인포음드 디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에 입각한 수기를 거쳐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는데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다른 공론화 기구는 대부분 만 19세 이상을 참여시키는데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만 15세 이상부터 왜냐하면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저희가 연령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의견도 많이 개진했는데 거기 분과회의 모둠 이런 거 보면은 10대부터 80대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시나리오하고 그 NDC 확정하기 전에 이제 이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가동을 했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4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학습의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고 마지막 4차 설문조사 결과를 그 시나리오와 NDC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였어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회의 결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비전으로 해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을 원칙으로 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혁신성이라는 걸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혁신성의 원칙을 넣었고요. 그래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초안을 8월 5일 날 발표를 했죠. 제가 아마 태어나서 먹은 욕의 한 10분의 9가 그때 먹은 욕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너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로 활동했던 시민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는데, 왜냐면 그 시나리오 4만, 그때는 1, 2, 4만이었어요. 1안에 석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조금 잘못했죠. 그 4만만 넷제로라고 써놓은 거예요. 너무 제가 일이 많나고 그걸 못 살폈는데 사실 3가지 안 다 넷제로를 지향했어요. 근데 4만은 국내에서 넷제로를 하는 거고 1, 2안은 국제협력까지 포함해서 전체는 넷제로가 되는 건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던졌을 때 시민사회에서 반응한 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최종안은 2개로 좁혀졌거든요. 시나리오 1안을 없앴습니다. 석탄이 남아있는 안을.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시민회의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2050년 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닫아야 된다는 의견이 80%였기 때문에 그 안을 채택할 수 있었고, 협의체도 그렇고, 그때 또 우리 협의체할 때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협의체에서 참여한 기관들이 제출한 입장문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저는 다 공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장문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에 따르면은 50년 이전에 닫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고 1안, 2안, 그러니까 A안, B안으로 했고,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왜 적극적인 걸 4만에 놨냐. 적극적인 걸 제일 먼저 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걸 A안.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좀 느슨한 걸 B안. 근데 느슨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둘 다 제로입니다. 둘 다 2050년은 국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국가가 다 넷제로를 지향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달성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해야 된다. 근데 보시면은 A안, B안이 다른 게 전환, 수송, 수소, 탄로 요게 다르고 산업, 건물, 농축, 수산, 폐기물은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환 부문이에요. 왜냐하면 A안은 전환에서 배출이 없습니다. 무탄소, 탈탄소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70.8%고 나머지는 암모니아, 수소 뭐 이런 걸로 해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B안 같은 경우는 LNG를 유연성 전원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두 안 다 석탄은 없습니다. B안은 LNG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LNG에서 나오는 2천만 톤도 밑에 보면 CCUS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로가 되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CCUS가 B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A안은 5,510만 톤을 CCUS로 처리하고 B안은 8,460만 톤을 처리하는 거죠. 뭐 그런 거고, 수송, 여기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아니지만 수송 같은 경우에는 A안은 전기 수소차가 97%, B안은 전기 수소차가 85%이고 그것도 배출되는 양은 똑같은데요. 왜냐하면 B안은 직접 공기 포집이라 그래서 DAC라는 기술이 있어요.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걸로 e-fuel을 만들어서 결국은 제로로 수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토연구원이라서 제가 일부러 건물을 갖고 왔는데요. 감축 수단으로는 뭐 신축은 제로에너지 1등급을 100%로 하고 2050년에 그다음에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그다음에 그래서 1 플러스 등급 이상을 100으로 하고 기기는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표시제도 확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건물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건물 부문에서는 2050년에
620만 톤만 배출하도록 한다. 원래는 5,210만 톤이었는데 그래서 88.1%나 줄여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030년 징검다리로 2030년, 40년 목표를 예전처럼 두면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현이 아니고 전이네요. 전 NDC가 2018년 대비 26.3% 줄이는 거였는데 그걸 40%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40%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나라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NDC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만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점에 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90년부터 관리를 쭉 해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2013년 배출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2013년이 기준인데 우리는 2018년 기준이라 2050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연평균 감축률이 우리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문별 목표인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비해서 지금 32.8%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6.3% 줄일 때는 건물에서 4,190만 톤을 배출할 수 있었는데 40%로 상향한 안에서는 3,500만 톤으로 지금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결국 690만 톤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어떻게 저렇게 정했냐 그러는데 다른 나라 정한 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준 연도나 정점에서 2050년까지 다 줄을 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점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 다른 나라나 그 감축 목표 결정하는 방법은 되게 비슷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IPCC에서는 2010년에 비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5% 줄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온실기체 전체를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건데요. 그거에 보면 우리나라 목표가 33.5%로 굉장히 낮잖아요. 45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엄청 비판을 했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45% 줄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 평균입니다. 그건. 모든 나라가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목표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너네 너무 느슨하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산업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에 가서 국내에서는 반발이 너무 많았거든요. 막 시민사회는 너무 느슨하고 낮다고 난리고 산업계는 또 너무 높다고 또 난리라는 표현이 좀 그러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쏟았던 눈물을 진짜 양동이로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데 근데 해외에 가서 제가 글래스고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지금 문제는 뭐냐? 달성하는 거죠. 번들하게 선언만 해놓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색성장 기본법이 작년 8월 31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9월 24일 날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는 3월 25일 날 발효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그런 법이고요. 이 안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든지 탄소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든지 또 기후변화 대응 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걸 좀 더 우리가 잘 이용하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이 또 되게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를 만드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토연구원에서도 관심 갖는 게 그 지역에 어떤 지역 간에 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편차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사라질 회색 산업이 입지한 지역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내연기관차 산업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지역은 특별 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서 이제 이게 그린 뉴딜의 비중이 더 늘어나서 이제 뭐 2025년까지죠. 61조 원 지금 되어 있는데 여튼 이런 방식이고요. 이거는 아마 5번째로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삶 자체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정량적인 목표를 도시라는 공간에서 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행정구역, 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 뭐 신도시, 산단 이런데 어떤 식으로 공간상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실현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서는 뭐 수소도시라든지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뭐 스마트 그린 도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설비들도 입지가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설비에 대한 사회적 저항, 뭐 익숙하지 않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각각의 지역에서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해서 잘 풀어나갈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인데요. 뭐 지역마다 건물이 입지한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건물도 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뭐 업무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구성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건물에서는 수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에 건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건물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이제 공동주택인데 그 외에도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랬을 때 각각의 건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열 에너지 사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단열이 강화되고 그 건물 에너지 기준들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제 학생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력 소비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데도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트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수가 너무 늘고 있어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의 가지수들이. 그래서 여하튼 특히 이제 열 에너지는 줄고 있어요. 도시가스나 이런 소비는 좀 줄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냐면 아시겠지만 신규 건물을 건설할 때는 60% 이상이든가 40% 60%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비화석 연료로부터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전화라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하고 좀 다르다. 뭐 이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비화석 연료 중에는 그 건물 단위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량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를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고 탈탄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건물 자체에 대한 기술의 투입을 통해서 건물을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기기를 집어넣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여러 논문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사람의 행태에 따라서 동일 건물이라도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투입과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의 변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건 그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대한 기술 투자라든지 기술의 적용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기술만이 아니라 행태의 변화도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그 건물 구성을 보여드렸던 게 기축 건물 가운데
노화의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다른데 이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소유주와 또 그 안에 임대인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 건가 그 문제도 고민이 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도시에서는 교통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수소차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건 대중교통이죠. 또는 사람들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려는 도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되도록이면 적게 해야 되고 이동을 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BMW죠. 버스나 메트로나 워킹 이런 식으로 또 자전거, 1인 교통수단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그런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해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걸 절반 정도를 집어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모빌리티만이 아니라 편의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측면도 같이 가야 되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여기에서는 이제 BRT, 세종에는 잘 발달해 있죠. 이런 거라든지, 수요 응답형 버스라든지, 하여튼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좀 더 높이려는 그런 거, 도시계획하고 이게 맞물려서 교통 수요 자체를 줄여주는, 주행거리 자체를 감축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배출도 줄여야 되지만 흡수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도시숲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보니까 제가 1층에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50주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걸 이제 그린벨트지가 훼손된 데도 또 많아서 이걸 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 삼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공원도 그렇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것도 과제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까지 주셨는데 국토도시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공간 지도를 마련하게 되면 좀 더 시각화시켜서 배출과 흡수를 우리가 좀 대비시켜서 보면서 국토 공간의 분포라든지 이런 지역 간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은 국내 목표가 아니고 국제 규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기회적인 그런 측면이, 일자리라든지 산업의 변화 이런 게 있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해지는,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는 경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혁신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UN 산하의 세계 지식재산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아시아 1위 국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고. 그다음에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혁신 지수라는 걸 매해 발표하고 있는데 EU의 경쟁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연속 세계 1위, 9년째 1위더라고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또 혁신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성에 있어서는 정말 높이 평가받을 만한 받고 있구나. 그리고 탄소 중립 준비 지수라는 게 KPMG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고 아시아 2위로 평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이라든지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 근데 우리가 석유 기반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것 때문에 11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강연에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펑기라고 하고요.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주도의 지역정책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주로 이제 거기서 하는 것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10년 동안 어떻게 살 건가를 이제 계획을 하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IT 뉴딜, 그린 뉴딜 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막 화려하게 저는 그래서 제주 자체가 원래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서 2030을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 아까 지금 그 24페이지나 세계적인 일자리 창출, 39페이지에 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지역 정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자리가 뭐 보이는 걸로 알고 사실은 크게 이거 뭐 지금까지 제주가 관광단지 개발해서 뭐 관광객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앞서갔거든요. 제주는 뭐 사실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는 게 비율로 보면 전국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 이제 그건 이해합니다. 육지 쪽에서 제주는 제조업을 생산할 수 없으니 블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육지에서 만들어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더라도 거기서 생산하는 거에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제주에서는 신재생을 생산해가지고 뭐 출력 제한을 받거든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다 멈춰요. 지금도 저희 제주 가면 풍력이 저는 처음에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춰 있는 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지역이나 도시 정책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때 이제 결국은 여기서 보면 다 일자리나 뭐 이런 뭐 지역이 쇠퇴하고 그러니까 뭘 하는데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탄소 중립 이거에서 막 일자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일자리를 확보하고 이 같이 지역 정책과 도시 정책과 연결이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교수님 제 강연을 들으면서 그냥 교수님 답답하시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사실 6개월 정도 고민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 에너지 단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때 통독되고 아니야 2000년대 초반에 갔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단열 리모델링 사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동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통독 전에 동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열재를 붙이면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거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정말 재생에너지도 제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제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단열재 같은 게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단열재를 제조하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 노원구에 가면은 이지하우스라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명주라고 명지대 교수님이 그걸 책임을 맡아갖고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이제 국산 재료를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그렇게 채택이 될 만한 정도가 아닌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산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특히 이제 그 지역 일자리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이 단열재를 붙이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출력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육지에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안에도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전기에 우선권을 줄 건가의 문제예요. 이미 있던 기존 발전소는 세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출력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도 이런 일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전력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너무 많이 생산해도 문제고 너무 적게 생산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생산했을 때도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드 위즈라고 이 회사가 컨설팅 기업이면서 이런 수요 관리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들어가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면 앱을 깔아갖고 그게 스카이 프로그램이든가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 이름은 잊었는데
과잉 생산이 될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그게는 풍력하고 이제 태양광이니까 기상예보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전기가 만들어질지 또 얼마나 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만들어질 때는 사람들한테 미리 신호를 줘요. 연락을 해요. 어떻게 연락하냐면 제주도는 전기 자동차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을 싼 값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그러면 충전을 쫙 하게 되면은 커테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수요 관리 그러니까 DR 시장이라 그러죠. 수요 반응 자원 시장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지금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시작해서 지금 50명도 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우리에겐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비판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정말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급 인력이 고급 인력이 많은 일자리인데 그 젊은 고급 인력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DR 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입니다. 전력 시장 자체가 지금 한전의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 유럽 국가들만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력 시장의 진입과 퇴장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공정 경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예를 들면 일자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태양광 풍력 같은 걸 자기가 협동조합으로 출자를 하든 또는 기업이 할 때 자기가 그 지분을 참여하든 이렇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수익을 공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요새는 햇빛연금, 뭐 바람연금 이 개념으로도 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신안이잖아요. 신안이 지금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해갖고 그분들은 지금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1년에 아마 200만 원 이상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거든요, 신안군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꼭 일자리라는 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도 주민들에게 소득을 나눠줄 수 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그런 방식의 수입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은 정말 실질적인 고용. 서울에서도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했던 게 두꺼비 하우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꺼비 하우징을 할 때 은평구에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지역의 단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 수익은 그러니까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월급이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자기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미니 태양광 사업을 접었는데요. 사실 이 미니 태양광 사업도 질 좋은 일자리라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에너지 진단 사업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 컨설턴트인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시민들을 모아서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이제 집을 돌면서 또는 가게를 돌면서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 소비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마주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린 인프라 연구센터의 박종순입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 특강 정말 잘 들었고요.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국토교통 탄소 중립 추진 로드맵 설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요. 2050 탄소 국토교통 분야에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였고 지금까지 유럽의 기후 중립 도시나 그다음 지자체, 그다음 공간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라는 이제 국토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봤던 거는 이제 46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간 지도라고 해서 국토를 세분화하고 배출 흡수와 시각화한 탄소 배출 공간 지도 구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시행령이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른 그 시행령인지 궁금하고요. 시행령 제54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다른 분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축에서는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기축은 그린 리모델링, 그다음에 도시 공간 차원에서는 수소 도시,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산단,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흡수원도 확충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이 최소화된 도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혹시라도 저희가 뭐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이제 눈여겨보고 특별하게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분야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마 시행령은 기본법 시행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한번 이게 3월 25일이니까 아마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안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지금, 규제 혁신처인가? 뭐 하여튼 다 거쳐갖고 지금 준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법 예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해야 되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제부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축은 당연히 이제 기존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갈 것 같고요. 또 신축에서 그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할 때 단열도 중요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켜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기축 건물이고 또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름에는 열파, 폭염, 열대야 이런 게 되게 심각해지고 겨울에는 평균 온도는 상승했지만 한파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소득에서 지불하는 그 광열비가 10% 이상인,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가구를 우리가 에너지 빈곤 가구라 부르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 자체도 굉장히 취약해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고 이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에너지 재단이라는 게 사실 만들어졌고요. 거기 에너지 재단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를 위한 그 단열 공사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죠. 그리고 꼭 그렇게 에너지 빈곤 가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그리고 건물의 쾌적성을 높이려면 저는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축 부문에 대해서 그런 관점, 그 리모델링 관점이 좀 더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결국은 비용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비용이 환경 비용이나 탄소 비용을 제대로 반영을 하면 건축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는 그 시점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페이백 피어리어드가 짧아질 수 있는데 이제 에너지 비용 자체가 싸게 되면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별로 메리시 없고 사람들이 별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은 일단 좀 샘플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런 걸 하고요. 근데 더 많은 민간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또는 요새는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사실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걸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거기 임대자하고는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요금은
거기 들어와 있는 임대인들이 내는데 이게 건축물 단위로 이걸 하려면 건축주가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걸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왜 에너지 등급 있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건물을 거래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할 때 그 공인중개사가 그 등급을 같이 보여주면 사기로 했는데 이게 의무화됐다가 의무가 아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문제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에너지 비용이.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를 할 때 당연히 이걸 확인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역세권이냐, 뭐 그다음에 학군이냐, 뭐 이런 게 되니까 사실은 이걸 뛰어넘을 정도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소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지불할 용의를 가지도록 만들 것이냐, 저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더라고요. 전기요금을 그래서 인상을 정상화죠.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오랜 기간 낮게 억제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와서 사람들이 그 에너지, 특히 전기를 대하는 태도가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어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진짜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밥을 먹었는데 아니 21세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랬는데 너무 놀랐던 건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막 에어컨 안 켜고 뭐 하냐고 키라고 막 정말 그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밥 한 그릇 사 먹고 에어컨을 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례한 게 되는 거죠.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주택, 뭐 공동주택 이게 절반이 넘긴 하지만 사실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특히 전기 소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도 너무 많이 늘어요. 이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이게 공공 건물의 규모가 되게 커져갖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마지막 순서로 강현수 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거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좀 인원 제한해서 주로 여기 오신 분들이 환경자원본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환경자원본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좀 환경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 도시 TF를 지금 꾸리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계속하고 있고, 국토부냐 탄소 중립 로드맵 용역도 했고요. 지금 또 국토부 산업단지, 친환경 산업단지 용역이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탄소 중립을 고려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계획화하자는 그 제안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탄소 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지침을 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제법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건물과 수송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건물은 저희 말고도 아울이라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수송은 또 우리 교통연구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 수송, 도시계획, 국토계획을 좀 이렇게 총괄하는 좀 공간 단위에서의 탄소 중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지금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인벤토리 말들 연구들 그거 지금 좀 하고 있어서 국토부랑은 이제 협조를 잘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좀 그 탄소 중립 위원회하고 저희 국토연구원도 좀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국토연구원이 원래 그 설립 취지에서 정관에 국토 균형 발전을 이제 그 모토로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탄소 중립하고 국토 균형 발전하고가 이게 꼭 같이 갈
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지만 회색 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이 오히려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도시들이 모여 있어서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될 그런 걱정들도 있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연결시킬 건지, 그리고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이 탄소 중립을 할 때 좀 어떤 지원을 저희들이 해줄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기 위원장님이 이쪽 분야에서 워낙 박직하시니까 저희 국토연구원의 이런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건물 부문, 여기 계속 건물 부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국토도시 건물로 돼야 된다. 건물 도시 국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건물만 따로 떼놓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온실가스 데이터 구축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배출원 중심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 일정 도시에서 만약에 배출이 되면 건축물을 더 세워서 그럼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건물은 진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아닌 이상은 건물이 들어서면 에너지 소비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을 좀 공유하는, 특히 대학 같은 데서는 건물 좀 그만 짓고 오픈 스페이스 좀 남기고, 서울대도 저희 지금 난리거든요. 다 건물 더 지으려고. 그래서 정말 공간을 좀 공유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운영을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하게 중심에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행태라든지 그 어떤 운영 차원에서도 좀 더 현명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토연구원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신데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탄소중립위원회하고 만약에 협업할 그런 일이 있다면 뭐 토론회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